자, 오늘 또 EBS 테마, 국어 테마. 사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고 대신 이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 존 롤스는 우리가 수업을 했었다. 무지의 장막, 원칙적 입장, 새로운 종류의 사회계약설, 이걸 주창한 사람인데, 존 롤스의 대척점이 이제 노직이라는 사람인데, 나도 이름은 들어봤고 대충의 사상은 알아도 깊이는 잘 몰라. 근데 모르겠어. 노직이란 이름만 빠지고 아마 영어 지문에 나온 적도 있었을 거야. 혹시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지문이 영어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근데 노직이라고는 사실 우리 잘 모르지. 학자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홉스나 아니면 뭐 칸트나 이런 사람이면 알아도,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지, 또 관심이 또 가는 사람인지 영어에서 일단 한번 다루어 볼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자, 이 노직이라는 그 학자가 원래 EBS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네. 노직이 원래 자주 나왔었나요? 네, 자주 나왔습니다. 그럼 롤스랑 노직이 비교돼서 나온 건가요? 네.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책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뭐 푸코 대 하버마스, 베이컨 대 데카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직 vs 그다음 벌스스 그다음에 롤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두 학자가 관련 분야가 어디죠? 정치 철학. 정치 철학. 네. 정치 철학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면은 가장 칸트는 인간의 마음을 해부했거든요.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칸트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국가의 설립에 대한 사회계약설은 토마스 홉스, 장작 루소, 존 로크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네. 칸트는 없죠. 그리고 존 롤스도 이제 칸트의 철학 분야? 그 관심은 오로지 인간 한 명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죠. 순수 이성 비판, 인식론이죠. 이거 국가랑 관련 없잖아요. 실천 이상 비판도 정언명령도 그렇고 도덕윤리학이고 정치와 관련 없죠. 네. 판단력 비판은 더더욱 이학이니까 관련 없죠. 이 사람은 오로지 그 한 명의 인간이 어떻게 그 자신의 마지막 목표인 그런 실천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해부한 거죠. 정언 명령을 말하는 거고. 마음을 근데, 해부한 거고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직과 롤스는 어떠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토마스 홉스랑 장작 루소랑 존 로크가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네. 얘들은 그 탄생된 국가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 수 있는가를 논했다는 그 말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국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를 얘기했느냐 국가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사회계약설도 결국은 정책 철학이 포함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존 롤스는 우리가 좀 안단 말이죠. 네. 존 롤스를 뭐 지금 너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존 롤스는 그 무지의 장막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그 자의적인 요소들, 네. 내가 백인이고 내가 뭐 남자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무지의 장막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 모르는 상태, 그걸 원초적 상태라고 그런 거고, 그 상태에서 만약 장막을 열었을 때 내가 어디 위치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장막이 열렸을 때 여자가 될지도 모르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맺어가지고 만일 내가 거지가 된다면은 왕 너가 나에게 복지를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왕이라면 내가 너에게 복지를 베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계약을 새로 해가지고 장막이 열렸을 때 그렇게 나가자는 그쪽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그런 게 있고, 존 롤스의 가장 뭐 대원칙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은 자유, 두 번째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이렇게 하는 국가가 정당한 국가이므로 존 롤스에 따르면은 불평등 분배가 정의로운 것이다. 네, 라고 네. 이제 말했던 게 존 롤스인 거고, 네. 노직은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꺼지라고? 예. 뜬구름이라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국가의 노략질이다라고. 그러면 노직은 보수고 롤스는 진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직은 이 영향을 대처리즘 레거노믹스라는 신자유주의가 노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보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바로 그 롤스의 입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 중심이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진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네. 이제 롤스 쪽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그 네. 복지 우선하면 거의 진보고, 그게 놔둬라. 안뜬금이다. 예.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네,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약간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은 복지 중심이 있고 자유시장 중심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갈리죠. 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은 얘기고. 자, 그러면 노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하자고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 수능 특강 지문에 바로 이 노직
에 대한 이야기와 샌델에 대한 이야기가 두 지문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제가 샌델의 정의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다루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하려고 하다가 걔는 따로. 다루기가 많아서 공동체주의는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일단은 계략적으로는 한번 훑어보는 게 다음에 샌델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략적으로는 한번 말을 한 다음에 오늘은 오케이. 노증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 철학자들의 분류 기준, 이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순서를 매겨 보면은 일단 크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지금 있습니다. 말하는 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아, 책에 나오는 정치 철학. 나오는 그 정치 철학자들을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철학자를 다룬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철학자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게 뭔지요? 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데 오케이. 공동체주의에 누가 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샌델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직, 벤담, 칸트, 롤스는 노직과 롤스가 굉장히 다르다고 했죠. 네. 하지만은 다 자유주의로 다 묶여버려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크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가 결국 혹시 개인주의예요? 예, 맞습니다. 이 공동체주의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샌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다음에 할 때 샌들을 할 때 좀 오케이. 더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자유주의. 자유주의에는 노직, 벤담, 칸트, 롤스인데 이 노직, 벤담, 칸트, 롤스가 바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 노직이 가장 노직?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롤스는 가장 인정을 하고요. 벤담과 칸트는 그 중간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다. 노직과 롤스가 양극단에 있는 맞습니다. 거고. 자유주의에서도 양극단에 극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직은 국가가 개입을 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롤스는 그 목지니까 국가가 네. 개입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순간에 있는 게 칸트와 그다음 벤담이라는 거. 네, 네. 그래서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먼저 근데 자유주의가 뭐죠? 그 자유주의가 뭐냐면은 개인을 공동체보다 더 우선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는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그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먼저 알겠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샌데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한 명을 제가 더 넣고 싶습니다. 누구? 히틀러를 넣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거든요. 아, 아리스토텔레스, 텔러, 샌델 요 세 사람이 히틀러라고 나오지 않고 전체주의 파시즘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먼저 알 것 같아. 그 히틀러가 나치라고 하죠. 나치가 독일어인데 내셔널인데 나цион알이라고 합니다. 쪼날. 전자제품 중에 나셔널 뭐 있었고. 네, 그렇죠. 나цион알이라고 하는데 나цион알 하니까 나치 하는데 아. 결국 국가를 우선시한다. 개인보다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는 반대로 개인을 국가보다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죠. 근데 알겠는데 네. 개인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는데 거기에서 왜 롤스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롤스가 거기에 네. 들어간다는 게 지금 일단 나는 부딪히거든. 롤스의 제 대원칙 1원칙이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해는 할 만한데 음. 어쨌든 약간 조금 모순이 되는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자 중에서 공동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 어떻게 보면은 롤스라고 할 수 있어요. 트럼이 그렇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체주의에서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쪽이 롤스죠. 우리나라도 뭐 민주주의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롤스를 좀 공산주의죠.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어요. 맞네요. 그렇게. 중도 좌파라 할 수 있겠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노직이 극우 쪽으로. 예, 그렇죠. 이해가 좀 간다. 그럼 자유주의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돈 그렇다면은 문제. 그 국가에 개입하지 말라면 아담 스미스는 왜 안 집어넣어 거기?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최초입니다. 결국 돈 문제를 제가 다룬다고 했죠. 롤스도 결국 부자에게 돈을 뺏어서 또 가져와서 부자에게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종의 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유주의의 최초가 아담 스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데 뭔지 알 것 같아. 사실은 아담 스미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자본주의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방금 나도 생각했어요. 시장 실패, 공공재, 그다음에 뭐 정보 비대칭 뭐 이런 예, 것들이죠. 이런 빈부격차라는 문제, 노동 착취라는 문제,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심 이런 것들이 영국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벤담과 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도덕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보다는 도덕. 그러니까 경제를 유지를 하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놔두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하구나 뭔지 알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혼란스럽다, 아니 국가가 뭐 어떤 위기에 빠졌다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도덕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도덕을 강조해서 국가를 다시 하나로 뭉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험이 생기니까 네. 뭐 시장 실패라든가 뭐 공공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결국에는 도덕이다. 그렇죠. 그래서 칸트는 정언명령, 벤담은 최대다수 최대 행복.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벤담이 바로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거를 도덕의 원리다. 그러니까 한 명이 손해를 범으로써 100명의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면은 그 한 명의 손해가 바로 도덕적 행위다. 이렇게 되면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빈부격차, 노동착취,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칸트는 역시 뭐 정언명령이죠. 뭐 이건 뭐 사실 절대선이 절대선.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아니, 칸트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 절대선 자체가 옳으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벤담과 칸트가 바로 이 도덕의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칸트는 개인의 마음을 해부했지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칸트의 개인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윤리를 정치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고 생각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롤스입니다. 롤스가 칸트의 이론을 네, 그 롤스가 얘기하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칸트의 어떤 정신과 굉장히 왜냐면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은 최대하수 최대 행복과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벤담과 반대가 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벤담과 롤스도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이고 적이니까 적의 적은 둘이 동맹이니까 네. 네. 칸트의 그 윤리적인 바로 그 정신. 칸트는 그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정신을 정치에 한번 구현시켜 보고 싶다라고 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롤스죠. 오케이. 그래서 이 롤스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죠. 1원칙은 바로 자유. 2원칙은 최소 수혜자 최대 그렇게 이익.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롤스는 1원칙은 2원칙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유를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롤스가 자유주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 롤스는 대원칙 자체가 1원칙과 2원칙이 있는데 1원칙이 자유이기 때문에 네. 얘가 자유주의에 포함되겠다는 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스펙트럼을 따진다면은 2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체 중심 쪽으로 가 있는 그 네. 자유주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노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해야겠죠. 오늘 나오는 얘기는 노직 자유지상주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가장 극우라고 할 수 있겠죠. 1938년생이고요. 2022년에 1938년생이라고? 예, 2022년에 돌아가셨네요. 노직이? 예.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근데 하버드대 교수가 마이클 샌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델이 노직과 롤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롤스가 정의론을 발표한 게 롤스도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였거든요. 둘이 노직, 롤스, 샌델이 전부 다 하버드 철학과네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노직과 롤스는 동갑내. 그러니까 같은 동료였습니다. 1971년에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인 롤스가 정의론을 발표하니까 이에 대항해서 역시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가 자유지상주의를 발표를 한 겁니다. 둘이 사이가 나빴나? 서로 막 싸우고 뭐 그랬다기보다는 그렇지, 학문적으로니까. 학문적인 거니까 뭐 그걸로 현피 뜻 없으니까. 그거는 건 대립할 수 있죠 뭐.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샌델입니다. 그럼 샌델은 두 개 다리를 배웠는데 그러면 샌델은 결국 노직과 롤스를 다 까고 저쪽으로 가버렸지. 예, 공동체로 가버렸고. 공동체주의를 주장한 그렇게 된 겁니다. 롤스는 또 이미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롤스는 더 일찍 그래서 일찍 사망했고 예, 노직이 주장인 돌아가셨고. 그래서 뭐 노직은 국가에 대한 시각은 국가를 일종의 길드 정도로 협회라고 할 수. 그래서 뭐 영향력이 뭐- 약하고 두 번째는 크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지. 애국심 뭐 그런 거는 개나 줘라 그런 거죠. 그냥 우리는 길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 길드의 공동체 만들어진 거잖아요. 길드는 국가가 아니지. 네, 그렇죠. 협회 정도고. 하나의 동아리 같은. 뭐. 예, 그렇죠.
세금은 뭐 노략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배경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길드면은 뭐 경제 길드 아니면 뭐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 집단을 맞습니다.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바로 오늘 나오는 지문이 바로 최소 국가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최소 국가론이면 노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 이미 18세기의 사회 계약론자들이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세 명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국가의 발생에 대한 이론과 노직의 국가의 발생에 대한 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 그 세 명은 국가가 탄생되게 된 이유, 노직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잘 지속할 수 있는가. 그건 그거는 칸트와 벤담이었고. 예, 그렇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사회 계약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국가를 만들자라는 의도적인 그 의도성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국가를 만들자. 의도. 그 단 한 번의 계약이죠. 그런데 노직은 뭐냐면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 방식, invisible,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Invisible Hand Explanation이라고 보이지 않는 손의 설명 방식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개인들이 처음에 자연 상태에서 의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를 만드는 걸? 예,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냥 미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국가가 나중에 돼버렸어? 보니까 거시적으로 국가가 성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계약을 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국가가 만들어져 버렸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마치 계약된 상황이 돼버린 거다. 나는 사실 도망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마치 각 개인은 사회 전체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는데 공익이 이게 추구돼서. 전체적으로 공익이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가 발생하는 과정을 Invisible Hand Explanation의 그 이론을 끌어들여서 사익을 그냥 나는 사회 계약론자들처럼 의도적으로 계약 도장 찍은 거 아닌데 그냥 난 열심히 내 혼자 살고 아니면 예. 두려움이 있을 때 뭐 내 자연법에 따라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국가가 모여버렸고 자연스럽게 뭐 성립되어 있네 이러는 게 됩니다. 그게 자연주의예요? 그게 바로 국가의 발생에 있어서 사회 계약론자들과 노직의 차이점? 설명 방식의 차이라는 거고요. 이게 안 나오기 의도가 때문에 있고 의도가 있지 않고. 의도가 있냐 없냐.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다음에 샌델 할 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뭐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을 다 깝니다. 모두 까기 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샌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대 49라면은 51이라는 그렇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49라는 최소자들의 희생을 시켜야 된다. 그거는 공리주의에 항상 있는 문제지. 예. 그리고 공리주의의 목표라는 게 대주의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그럼 질적 공리주의를 부정하는 거네? 네, 질적 공리주의라기보단 벤담의 바로 그 양적 공리주의에 이를 대한 극대화시키네? 예, 맞습니다. 질적 공리주의는 배고픈 꼬리테스가 낫다 했잖아요. 예, 근데 예. 배부른 돼지를 그리고 또 샌델은 이제 또 일단 자기 얘기를 하려면 다 까야겠다. 칸트도 깝니다. 어떻게 까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정언 명령이 과연 언제나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걸 까버렸네. 예. 정은명이 까버리고 칸트 까버리고 벤담 까버리고 그럼 또 누굴까? 그다음에 이제 노직을 까야겠죠. 노직 까야지. 예, 노직을 까는데 자유지상주의라는 거는 결국 능력주의다라는 거죠. 재산에 손대지 말라는 것도 내가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최소 국가를 예.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다. 예, 결국 자유지상주의는 능력주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서영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다음에 롤스도 비판을 해야겠죠. 롤스 비판은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이크 샌델이 과연 그게 인간인가 그 말 한지 그 무진에 들어간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진짜 네.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롤스가 제가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를 더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까는 겁니다. 그럼 1원칙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잖아.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그 무지의 장막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본인이 내가 혹시 거지로 태어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거 개인의 이기심. 무지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안에서는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장막에서 열렸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두렵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그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결국 이기심이야. 공동체주의는 그러한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공선을 더 우선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럼 그게 나온다. 우리 그 무지장막 할 때 마이클 샌델이 나와가지고 왜 마이클 샌델이 존 로스를 비판했는가 하면은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네, 그것도 자기가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이제 뭐 공동체주의 뭐 어쩌자는 거냐. 사실 공동체주의라는 것이 좀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칸트나 롤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공동체주의라는 게 뭐 어쩌자는 거냐.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롤스, 노지, 칸트, 벤담 안에 들어온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럼 공동체주의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공산주의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 샌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니코마코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국가를 떠나면 인간은 짐승이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한테는 우리가 국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국가를 떠나면은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 아테네는 시민들이 모두 국가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리퍼블릭 공화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의 역할은 그런 시민들이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시민들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썼네.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말하는 게 올바른 시민, 덕 있는 시민. 예, 덕윤리. 덕 있는 시민을 계속 강조하는 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마지막에 그 말하는 게 이제 중용까지 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절제하면서 국가를 유지하는 그 덕 있는 시민들을 결국에는 마이클 샌델도 덕 있는 시민이 되자는 거예요? 네, 결국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흔히 뭐 이데아라고 생각하면은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을 이미 책 이름도 국가입니다. 국가론. 네. 그 국가론에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 그리고 그 동굴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데아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철저하게 국가 철학자였던 겁니다. 철인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게 사실은. 그렇지. 철인 정치를 오히려 그 민주주의가 아닌 그 계급주의의 중심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죠. 철인은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히틀러를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 이론이 그래서 바로 이 노직이나 칸트, 벤담, 로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주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한 게 20세기에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시즘, 나치즘, 예, 이것 때문에. 군국주의, 제국주의. 그런데 왜 샌델은 또 20세기 말에 다시 또 이 핵심부분 얘기를 또 꺼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국가를 존재하지 않는 개인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개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조상의 잘못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상의 잘못에 반성하잖아. 대해서 또 총리가 또 무릎을 꿇고 또 반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지는 게 그 상식 아니냐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 1장에 보면은 현강 버전에 보면은 그 백인들과 흑인 다투거든요. 근데 백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affirmative action, 흑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흑인은 착취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백인들이 말하기를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조상들이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조상들이 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말하냐. 네, 근데 Because our ancestors did something doesn't mean that that should have any effect on what happens with us today. 흑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을 노예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 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상류층 우리가 하류층이 되었던 거에 대한 그 보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걸 옹호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선배가 이야기했다고 후배가 선배한테 주먹을 날리면은 야, 그게 도대체? 하극상도 근데 마찬가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체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르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공동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이걸 아는 다음에 샌들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할게요. 뭔지 알겠어. 국가가 밸류 뉴트럴 할 수 있느냐? 중립적?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있느냐?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죠. 네, 그렇죠. 근데 국가가 가치 중립적이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있다. 북한은 가치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왜냐하면 근데- 개인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국가는 가치 중립일 수 없다. 예, 가치를 맞습니다. 함축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공동체는 같은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일제 강점기도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6.25라는 기억도 공유하고 있죠. 이거를 깡깡하고 그냥 나 혼자 개인. 도덕적 판단하겠다고? 그게 말 되는 얘기야,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행동을 할 때는 이 공동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눈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국가는 결국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 띌 수밖에 없고, 그래서 띄어야 한다. 예,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음에 샌들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완벽하게 는 아니지만 거의 한 99%를 이해한 것 같아요.